안녕하세요. 저는 33, 결혼 3년 만에 이혼하고 다시 혼자가 된 문소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찍 이혼할 거면 왜 결혼하나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최대한 빨리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슨 일이었냐면 사람들이 왜 가족끼리 돈거래하지 말라고 하는지 철저히 깨달은 사건이었습니다. 원래 친분 때문에 돈 빌려준 사람이 강경하게 돈 달라고 못 따지는 구조가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빌린 사람이 잘해야 하는 건데 저희 신우는 그냥 완전 뻔뻔한 번데기 그 자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빠르게 손절해 버렸습니다. 그 속 시원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여러분께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자영업으로 돈을 굉장히 잘 버셨고 그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건물도 두세 채나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겠어요. 어릴 때부터 새학기만 되면 엄마가 이번엔 이 색이 유행이라더라 하면서 새 가방을 사주셨고 아버지는 운동화도 좋은 걸 신어야 발이 안 상한다 하시면서 매번 새 신발을 사주셨어요.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시선이 익숙했죠. 그런데 웃긴 건 저는 철들 때까지 그게 그렇게 특별한 건 줄 몰랐어요. 그냥 세상 모든 집이 다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 그거 알죠. 그렇게 크면 나이 꽤나 먹은 뒤에도 괜히 자신이 대단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잘난 줄 알고 세상이 자기 위주로 돌아가는 줄 알고 말끝마다 우리 아빠가 우리 집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달랐어요. 부모님이 저 어릴 때부터 그걸 철저히 잡으셨거든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 가진 게 많다고 잘난 게 아니야.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 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런 말씀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어요. 저희 집에선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진짜 있었거든요. 밥 한 숟갈 뜰 때마다 지금 먹는 쌀이 그냥 온 게 아니다. 농부들이 피땀 흘려서 만든 거다. 이런 말을 들으며 컸어요. 그땐 잔소리 같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게 저를 바르게 키워준 말이었어요. 부모님은 또 이런 말씀도 자주 하셨어요. 지금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살지 마라. 언제든 우리가 가진 걸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솔직히 말하면 그땐 그 말이 귀찮게 느껴졌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 왜 맨날 잃는 얘기를 하시지? 우리는 괜찮은데.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부모로서의 걱정이었던 걸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런 교육 덕분인지 저는 비교적 바르게 자랐어요. 남한테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고 돈으로 뭔가 해결하려는 버릇도 없었어요. 근데 어린 시절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죠. 부잣집 자식이라면 한 번쯤 겪는 그거 주변의 시선이요. 우리 집이 잘 사는 걸 알고 의도적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겉으론 야, 우리 같이 놀자 하면서 웃는데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에 일부러 제 옆자리에 와서 앉은 애가 있었어요. 야, 오늘 급식 진짜 왜 이래? 저딴 걸 누가 먹어? 우리 매점 가서 라면 먹을래? 그래, 가자. 오늘 메뉴 구려서 다 매점 가는 거 아니야? 빨리 가서 자리 잡자. 근데 소은아, 나 이번 달 용돈 딸리는데 너가 사주면 안 돼? 너 돈 많잖아. 야, 이번 한 번이 벌써 세 번째야. 맨날 사달라 그러냐? 이런 식이면 그냥 다음부턴 각자 알아서 먹자. 야, 왜 그래? 진짜 섭섭하게. 그런 걸로 기분 상하냐? 너 요즘 좀 예민하다. 이게 처음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그런 일이 계속되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이건 친구가 아니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본다는 걸요. 그래서 진짜 친구를 사귀기가 어려웠어요. 겉으론 친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익 계산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점점 말수가 줄었어요. 그래도 당연히 그런 친구들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런 와중에도 좋은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저는 학교 생활을 그럭저럭 재미있게 보낼 수 있었죠. 사실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바로 부모님 가게를 물려받거나 아니면 제 사업 하나 정도는 시작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싫었어요. 좀 더 공부하고 제 힘으로도 무언가 해보고 싶었거든요. 부모님도 오히려 제가 쉽게 가려고 하면 좀 실망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학을 갔는데요. 부모님이야 등록금이니 생활비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왠지 대학생이 되면 꼭 아르바이트를 해봐야겠다 생각했거든요. 재수 없으시겠지만 그렇게 안 하면 제가 진짜 취업했을 때 귀하게만 자란 철없는 형님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도 공부가 우선이니까 딱 용돈 벌 만큼만 짧게 하면서 엄마한테 용돈은 직접 벌겠다는 말을 꺼냈을 때 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대학 생활은 생각보다 치열했어요. 수업 듣고 과제하고 주말에는 카페 알바를 했죠. 다른 애들이 놀 때 저는 커피 머신 닦고 설거지하며 살았네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평범한 회사에 취업했어요. 처음으로 이름이 적힌 명함을 받았을 때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사회의 쓴맛도 제대로 봤죠. 상사 눈치도 보고 실수하면 눈물도 삼키고 야근해서 준비한 프로젝트 깨지고 선배한테 혼나고 그러면서도 칭찬 한 번 들으면 그날 하루가 다 빛나던 시절이었어요. 그렇게 20대를 바쁘게 보내던 어느 날 친구가 전화를 걸었어요. 예소은아, 너 아직 남자친구 없지? 진짜 괜찮은 사람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나 소개팅 안 좋아하는데. 이 오빠 진짜 좋은 사람이야. 다른 애들이 다 소개시켜달라고 하는 거 내가 너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다 거절했다니깐. 그 말에 솔깃해서 만나보기로 하긴 했는데 솔직히 기대는 안 했어요.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소개시켜달라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람이 정말 수더분하고 좋은 거 있죠. 그 사람은 화려하진 않아도 깔끔한 셔츠에 오래된 시계를 차고 있었죠. 말투도 느릿하고 과하게 웃기려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참 묘하게 사람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게 있었어요. 괜히 더 알고 싶어졌달까. 그래서 그날 밥을 다 먹고 나서도 헤어지기 아쉬워서 커피까지 마셨어요. 그렇게 연애가 시작됐어요. 꾸밈 없는 그 모습 자체가 매력이었죠. 사람 자체가 고요했어요. 불안하게 만들지도 않았고 부담스럽지도 않았어요. 같이 밥 먹고 산책하고 소소한 얘기만 해도 하루가 금방 갔어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오늘 하루 고생했어요 하면서 문자 하나 보내주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게 좋았어요. 거창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결혼을 약속했어요. 연애 2년 차였고 서로의 생활 패턴도 익숙해졌을 때였거든요.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 싶었죠. 근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에 시작됐어요. 우리 사이에 아주 큰 문제, 바로 집안 차이요. 옆에서 친구들이 더 난리더라고요. 야, 사랑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돈 많고 없고가 마음보다 앞설 수 있어? 너 아직 세상 몰라서 그래. 사랑 좋지? 근데 사랑이 밥 먹여주냐? 현실은 결국 돈이야. 결혼하면 더 뼈저리게 느낄걸? 너가 있는 집 자식이라 잘 몰라서 그래. 이 언니들 얘기 귀 기울여 들어라잉. 참나, 뭔 언니야. 그래도 난 괜찮아. 진심으로 날 아껴주는 사람인데 돈이 좀 없어도 같이 버티면 되지. 그래, 뭐 너가 괜찮다면 그쪽 집에서는 만세 삼창할 일 아니냐? 나중에 돈 없다고 구박이나 하지 말어. 내가? 에이, 나 그럴 사람 아니고 너네가 더 잘 알면서. 그땐 진짜 그렇게 믿었어요. 사랑하면 다 된다고. 근데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집안 레벨이 너무 다르면 힘들다고. 그 말이 뼈에 사무치게 와닿은 게 그때였어요. 저희 집은 아무래도 여유가 있었고 남편 집은 소박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 집이 많아서 문제인 거면 괜찮겠다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우리 부모님은 그런 거 신경 쓰는 분들 아니니까요. 예상대로 저희 부모님은 아무 이견도 없으셨어요. 반대는커녕 오히려 너 좋으면 됐다라고 하셨죠. 아버지는 남편을 처음 봤을 때 이렇게까지 말하셨다니까요.
성실하게 생겼네. 요즘 세상에 저런 인상 흔치 않지. 그래, 우리 소은이가 오냐오냐 자라서 오히려 걱정이네. 장서방이 예쁘게 봐줘서 다행이야. 하지만 문제는 시댁 쪽이었어요. 남편은 집안 사정 얘기를 별로 안 했는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시댁 쪽이 생각보다 보수적이었고 돈에 예민했거든요. 처음 인사 갔을 때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예쁜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온다니 영광이네. 근데 우리 집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아서 사돈들이 준비하는 게 썽에 차시려나 모르겠네. 어머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힘들지 않을 정도로만 도와주시기로 해서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나머지는 현우 씨랑 저랑 둘이서 잘 꾸려보려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잠깐 멈추더니 어색하게 웃으셨어요. 그때는 그냥 긴장해서 그런 줄 알았죠. 결혼 준비하는 동안에도 이상하게 마음이 걸렸어요. 시댁 쪽에서 계속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다 받아주셔서 고맙다. 이런 말을 수십 번은 들었어요. 처음엔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횟수가 지나치면 그게 또 다른 의미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고마워서 저러는 걸까? 아니면 이 상황 자체가 불편해서 그런 걸까? 행여나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한테는 1살 많은 누나가 있었는데요. 제가 남편보다 1살 어리니까 시누이는 저보다 2살 많은 거죠. 아무튼 그 시누이 덕에 그런 걱정은 날려버릴 수 있었어요. 결혼식 준비할 때 시누이가 도와준다고 발벗고 나서줬거든요. 저는 다른 형제가 없이 외동이니까 친언니처럼 챙겨주는 시누이가 정말 좋았어요. 웨딩드레스 보러 갈 때도 같이 가서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고 우리 동생 진짜 복 받았다며 웃었죠. 우리 집은 진짜 이렇게 좋은 집안 만날 줄 몰랐어. 내가 우리한테 와줘서 고마워. 엄마가 그래서 올케한테 좀 조심스러운가 봐. 낯가림 심하셔서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 말어. 저야말로 감사해요. 형님이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든든해요. 언니가 있으면 이런 기분이었을까 싶어요. 우리 현우가 곰 같아서 귀여운 맛이 없었거든. 나도 올케처럼 귀엽고 살가운 동생 있었으면 했는데 너무 좋다. 그 대화가 그때는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부터 묘한 뉘앙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한테 와줘서 고맙다는 말은 고마움인데 들으면 이상하게 기분이 묘한 그런 말 있지요. 그래도 저는 좋게만 생각했어요. 그래,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니까 이렇게라도 서로 존중하면 되지 뭐 하고요. 그렇게 결혼 준비가 끝나갈 무렵 저는 우리 시댁 진짜 좋은 분들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시부모님도 다정했고 시누이도 상냥했으니까요. 근데 세상 일이 늘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제가 놓치고 있던 게 많았다는 걸 그땐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양가 어른들이 축하해주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일상으로 돌아간 후에도 세상이 다 제 편 같았어요. 신혼 초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죠. 아침마다 같이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퇴근 후엔 누가 먼저 집에 들어오나 내기하듯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행복이 딱 3개월밖에 안 가더라고요. 결혼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현관에 서서 신발도 안 벗고 한참을 서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소파에 던져놓듯 가방을 내려놓고 TV를 켜야 하는 사람인데 그날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왜 그래요? 하고 물었더니 짧게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오늘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발표했는데 리스트에 나도 있더라고. 미안하다, 소은아. 순간 땅 밑으로 꺼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끝이라니. 회사 사정이 안 좋다느니 나라 경제가 어렵다느니 하는 말은 뉴스에서만 듣던 얘기였는데 그게 우리 집 얘기가 되어버리다니요. 저희는 지금 맞벌이를 해서 저축을 한창 해야 할 시기였잖아요. 저도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었지만 어쨌든 신혼이기도 하고 언젠가 우리에게는 아이도 생길 테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어느 정도 마음 정리를 한 건지 꽤 담담했어요.
억지로라도 웃으며 다시 구하면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억지로 웃는 그 모습이 더 마음 아팠죠. 그래서 그때는 남편이 애써 웃으니까 저도 맞춰 웃으면서 응원했어요. 잠깐 흔들릴 뿐이겠지. 금방 다시 자리 잡겠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죠. 그날부터 남편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노트북을 켜서 이력서를 썼어요.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클릭 소리만 내고 있었죠. 밥 먹는 것도 잊을 만큼 집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연락이 없었어요. 10군데, 20군데 지원서를 내도 면접 보러 오라는 연락이 없었어요. 어렵게 연락이 와도 결과는 항상 유감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집에 들어오면 장난을 치거나 얘기를 먼저 꺼냈는데 이제는 소파에 앉아 TV만 봤어요. 리모컨을 꼭 쥔 채로 채널만 바꿨죠. 말도 줄었어요. 저도 눈치가 보였어요. 같이 저녁을 먹다 보면 괜히 불편한 침묵이 흘러서 괜히 애먼저만 광대짓을 해야 했다니까요. 회사에선 상사 눈치 보랴, 집에선 백수 남편 눈치 보랴. 오빠, 요즘엔 어디 보고 있어? 남편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그냥 여기저기 보고 있어 하고 짧게 말했어요. 그 말투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아무 감정도 없었죠. 저는 다시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오빠는 성실하니까 곧 좋은 자리 생길 거야. 다른 회사들이 다 지금 보수적으로 경영하고 있어서 그래. 됐어. 괜한 말 안 해도 돼. 위로 같지도 않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 말했어? 아예 뭐 말도 걸지 마. 너는 몰라. 회사 잘리고 하루 종일 앉아 이력서 쓰는 기분이 어떤 건지. 남 일처럼 쉽게 말하지 마.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위로조차 짐이 되는 시점이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예민해졌어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표정이 굳었죠. 그 무렵부터 시댁 쪽에서도 연락이 자주 왔어요. 처음엔 걱정하는 말로 시작했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취업도 잘 안 되나 봐. 소은이 너가 우리 아들 좀 잘 좀 챙겨줘. 응? 네, 그럼요. 그런데 저도 도와주고 싶은데 아직 뭔가 잘 안 되나 봐요. 그럼 내가 투잡이라도 하면 좀 낫지 않겠어? 요즘에 남자가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법이 있니? 그 말에 진짜 띠용했다니까요. 투잡을 하라고요? 남편은 집에서 우울하다는 핑계로 집안일도 안 하고 이제 이력서도 안 쓰는 것 같던데 저도 슬슬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남편이 일자리를 잃은 게 제 탓도 아닌데 왜 저더러 해결하라는 건지. 심지어 며칠 후엔 신우이까지 저한테 이러는 거 있죠? 이렇게 현우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더라. 내가 낮에 반찬이라도 주려고 잠깐 갔다 왔는데 애 상태가 영 아니네. 아, 형님, 저희 집에 오셨었어요? 네, 뭐 어딜 넣어도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엔 밥도 잘 안 챙겨 먹는 것 같고. 그럴 때일수록 올케가 더 힘써야지. 아무리 그래도 남편 밥을 굶기면 어떡해. 오늘 나 아니었으면 애 쓰러졌겠어. 이런 식으로 점점 제 탓을 하면서 신경을 삭삭 긁는 거예요. 저 진짜 환장하죠. 그때부터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회사에서는 일하느라 몸이 고되고 집에 오면 남편 눈치 보이고 시댁에서는 순재 탓만 하고 아니 솔직히 이런 남편을 제일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제가 제일 스트레스 아닌가요? 그런데 저 힘든 건 생각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저렇게 난리를 치니까 저도 점점 지쳐갔죠. 그때였어요. 상황이 너무 길어지자 부모님이 결국 마음을 굳히셨어요. 이러다 딸이 먼저 쓰러지겠다며 고심 끝에 내민 카드가 있었어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건물 한 채를 주시기로 한 거죠. 부모님이 관리하던 상가 중 하나였는데 거기서 나오는 월세 수입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숨이 막혔어요.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너무 죄송했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소은아, 장서방 요즘 많이 힘들지? 사람 일이라는 게 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말인데
이번엔 내가 상가 하나 맡아서 관리해봐라. 월세 들어오면 생활비는 그걸로 해결하면 되겠지. 적어도 당분간은 숨통 트일 거다. 아빠, 아무리 그래도 그 건물을요? 너무 큰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그런 걸 받아요. 너희 둘이 고생이 많다. 그래도 이럴 때 가족이 도와주는 거지. 너무 미안해하지 말어.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왜 이런 부담까지 떠안으셔야 하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거든요. 건물 명의를 남편 이름으로 돌릴까도 잠깐 고민했어요. 그래야 체면상 남편이 더 편하겠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이거 장서방한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관리하고 돈 벌이나라는 거야. 수익은 어떻게 나누든 우리는 상관 안 하마. 대신 명의는 네 이름으로 해. 저는 그래서 그냥 남편 속이나 시원해지라고 관리하고 돈 받는 거 남편 보고 다 알아서 하라고 했고요. 그렇게 부모님은 해주실 수 있는 최대한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사실 신혼집도 부모님이 해주신 거였어요. 처음엔 그게 마음에 걸려서 결혼 초부터 이건 언젠가 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늘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부모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을 때 감사함보다 죄송함이 먼저 밀려왔던 거예요. 아빠,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오빠가 능력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좀만 기다리면 다시 자리 잡겠죠. 서은아, 우리가 돈을 왜 벌었겠어? 너 힘들 때 도와주려고 열심히 산 거지. 우리도 예전엔 부모님 도움 받고 살았다. 괜히 부담 갖지 마라. 세상이 야속해서 어쩔 수 없이 가정 화목도 돈에 좌지우지 되게 되어 있어. 괜히 돌아갈 필요 없지 않냐? 부모님은 한결같이 저를 안심시키셨지만 속으로는 분명 걱정하셨을 거예요. 그 마음이 다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살려고 했어요. 그게 부모님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죠.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을 때 처음엔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죠. 가만히 있다가 건물이 떡하니 우리 것이 된 거니까요. 그저 멍한 표정으로 우리 가족을 바라보다가 잠시 후에 손으로 얼굴을 가리더니 눈물을 훔쳤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진짜 감사해요. 이런 도움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못난 사위라서 죄송해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시고 조용히 웃으셨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지. 지금은 장서방 자네가 포기를 안 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깊게 숙였어요. 손을 꼭 잡은 채로 평생 보답하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최근에 남편이 많이 피폐해졌었는데 드디어 희망을 찾은 듯이 보이더라고요. 남편이 우리 부모님을 은인 보듯 하는 그 눈빛은 진심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안심했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나 진짜 잘할게. 당신이랑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꼭 보답할 거야. 오빠가 잘하려고 애쓰는 게 고마워.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때도 같이 잘 이겨내보자. 아니야, 내가 그동안 못난 모습 너무 많이 보여준 것 같다. 이제는 진짜 달라져야 돼. 내가 누가 되지 않게 진짜 잘 관리할게. 그 말이 괜히 믿음직하게 들렸어요. 오랜만에 남편 얼굴에서 예전의 표정이 보였거든요. 그 후로 우리 집 형편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왔고 생활비에 숨통이 트였어요. 남편도 지갑에 여유가 생기니까 예전처럼 기운이 돌아오기 시작했고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이력서를 쓰던 사람에서 이제는 건물 관리 계획을 세우고 수입 정산을 하며 바쁘게 움직였죠. 상가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지 넉 달쯤 됐을 무렵에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시어머니였어요. 점심시간에 맞춰 전화하신 것 같더라고요. 평소에도 전화를 자주 하시는 분이지만 그날은 목소리 톤부터 좀 달랐죠. 소은아, 혹시 너희 상가에 빈자리 있니? 공실이요? 잠깐만요. 남편한테 물어봐야 확실할 것 같은데 마침 이번 달에 한 가게 계약이 끝나긴 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이고, 잘 됐다.
현지 가게 있잖니. 네 시누이 가게가 곧 계약 만료가 되는데 건물주가 이제 와서 월세를 올린다고 난리야. 근데 그러다가 얘기가 잘 안 됐나 봐. 결국 가게를 옮겨야 한대. 그래서 혹시 너희 상가에 자리가 있으면 좀 도와줄 수 있나 해서. 형님 운영하시는 가게가 분식집이니까 저희 난 공실이랑 크기 딱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남편이랑 얘기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그래? 아유, 역시 소은이가 속이 깊어. 현지가 요즘 머리 아파하더라. 잘 좀 부탁한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뭔가 마음 한쪽이 찜찜했거든요. 말투는 부탁이었지만 듣고 있자니 이미 결정된 얘기처럼 말씀하셔서요. 그래도 그때는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족이니까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남편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바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어떻게 딱 마침 그 자리가 났을 때 연락을 했지? 아직 다른 가게 임대 전이라서 괜찮을 거야. 다행이다. 그럼 당신이 형님이랑 얘기할래? 계약서 써야지. 아, 계약서? 그치. 근데 여보, 혹시 누나한테 월세 다 받아야 할까? 그래도 가족인데 다 받으면 좀 그렇지? 우리가 가능한 잘 봐드리자. 당신 생각은 어때? 나야 무조건 찬성이지. 고마워, 여보. 그 말 한마디로 일이 순식간에 진행됐어요. 신우이 가게는 며칠 만에 우리 상가로 옮겨왔죠. 분식집이라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1층 한 켠이면 딱 알맞았어요. 가게 문을 여는 날 신우이가 제게 손을 꼭 잡으며 말하더라고요. 아유, 올케 진짜 고마워. 나도 운이 참 좋았다. 이렇게 좋은 자리가 나 있을 줄 몰랐네. 흔쾌히 내어줘서 고마워. 형님, 가족이잖아요. 어려울 땐 서로 돕는 거죠. 그치? 가족끼리 이렇게 도움 주고받는 거 너무 보기 좋다. 그때까지만 해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며칠 뒤 월세 얘기를 꺼냈거든요. 제 딴에는 이사하고 정신없을 때를 피해서 기다려드린 거였죠. 아무리 가족이라도 기본적인 건 지켜야 하잖아요. 형님, 원래 이 정도 받는데 가족이니까 조금 낮춰서 받을게요. 그래서 제가 금액 적어서 계약서 만들어 왔어요. 중개사 끼면 괜히 수수료만 나오잖아요. 응? 올케 웬 월세? 무슨 가족끼리 월세야? 말 안 하길래 난 당연히 안 받는 줄 알았지. 그래도 관리비나 세금도 있고요. 그냥 형식상이라도 계약은 해야죠. 아이, 그렇게 딱딱하게 굴지 마. 현우도 괜찮다고 할걸. 허락했으면 된 거지. 그 말에 잠깐 할 말을 잃었어요. 웃으며 넘어갈까 하다가도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저렇게 우기는 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도 꾹 참고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어요. 형님, 저도 그렇지만 부모님이 이 건물 주신 건 운영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제가 가족끼리 정없게 하자는 게 아니라 서로 깔끔하게 해야 나중에 말이 안 나오잖아요. 제가 시세보다 훨씬 낮춰드렸으니까 이건 약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신우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알겠어. 그렇게 하자. 가족끼리 돈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올케가 그렇다면 뭐. 그 말이 어쩐지 찝찝했어요. 표정은 웃고 있었는데 눈빛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형님 가게에서 월세가 안 들어왔어요. 처음 한 달은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가게 오픈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거라 생각했죠. 형님이야 워낙 일 욕심 많은 분이니까 일하시다가 깜빡해서 월세 날짜가 조금 늦을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2달째가 지나도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문자 한 통, 통장 알림 하나 없었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좀만 더 기다려보자 했거든요. 그런데 3달이 지나도록 그대로였어요. 계산기를 두드릴 때마다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어요. 그 사이에 다른 세입자들은 제때 입금했거든요. 형님, 입주하신 지 3달째네요. 장사는 좀 괜찮으세요? 아, 올케 여기 모기 참 좋다.
전에 있던 곳보다 손님 많이 받은 것 같아. 그래요? 잘 되신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저 형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월세 입금이 한 번도 안 들어왔더라고요. 확인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내가 이사하고 자리 잡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 미안해. 금방 입금할게. 그 한마디에 또 한 달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 달도 아무 소식이 없었죠. 5달, 6달이 넘어가니까 이건 까먹은 게 아니라 버티는 거다 싶었어요. 건물 수익 구조가 구멍 나기 시작하면 다른 세입자 관리까지 꼬이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는 제 문자에 답도 없고 전화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날 밤 결국 남편 딱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오빠, 형님 가게 월세가 벌써 6달째 밀렸어. 이대로 두면 건물 운영에 문제 생겨. 오빠가 말씀 좀 드려봐. 응? 조금 늦을 수도 있지. 장사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 한두 달이 아니라 6달이라고? 이게 좀 늦는 거야? 아예 안 낼 생각이신 것 같다니까? 그래도 누나 힘든데 좀 기다려주면 안 돼? 자그마치 반년을 기다려드렸는데 뭘 더 기다리라는 거야? 다른 상가였으면 벌써 쫓겨났어. 그런데요. 참나. 남편이 그때 뭘 했는지 아세요? 고개를 들더니 흥 하고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절 비웃듯이요. 그럼 당신이 해보든가 누나한테 나가라고 해보라고. 당신은 우리 누나 성격 알잖아. 보통 아니야. 감당할 수 있겠어? 한번 해보든가. 제가 지금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싶더라니까요.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어요. 남편 얼굴을 보는데 매일같이 보던 그 얼굴이 엄청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앞으로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내가 못할 것 같아서 저딴 말을 하나 여러 가지 생각이 저를 뒤덮었죠. 당신은 진짜 피곤하게 산다. 가족끼리 그런 걸로 뭐라 하는 거 웃기지 않아? 당신 지금 내 부모님이 주신 건물로 먹고 사는 거 알지? 당신이 그런 말 할 처지야?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잖아. 그냥 좀 더 기다리자는 거지. 왜 이렇게 팍팍하게 굴어? 가족들끼리 힘들 때 같이 도우면서 버티자며.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신우가 월세를 내지 않고 뻗대는 거.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기고만장하게 행동을 하는 게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뒤집어 쓰고 그러는 거였다는 걸요. 그동안 저랑 저희 부모님이 가족이라며 봐줬던 게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전 한동안 생각을 하다가 마침내 웃으면서 대답했죠. 그래, 좋아.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거라면 그럼 이제 가족 아닌 걸로 하자. 뭐라고? 가족 아닌 걸로 하자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말 그대로야. 이딴 게 가족이면 난 이런 더럽게 엮인 관계 끊어내야겠어. 뭐? 더러워? 너 화났다고 아무 말 하는 그거 버릇 고쳐야 돼. 버릇이라네? 됐다. 너가 이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네. 며칠 뒤면 알게 될 거다. 전 그러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쌌는데요. 짐을 싸니까 남편이 뒤에서 계속 뭐라 하는데 대꾸 하나도 안 하고 집을 나왔어요. 그러고 친정으로 향했죠. 친정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저는 억지로라도 침착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자꾸 흔들렸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일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말했지요. 상가 얘기부터 월세 미납, 남편의 태도까지 아버지는 말 한마디 없이 듣고만 계셨어요. 그러다 컵을 탁 내려놓으시더니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지셨죠. 장서방, 이 고연, 우리가 그러라고 건물 넘겨줬어? 소은이 너는 왜 이제야 말했어? 6달을 그렇게 당하고 있었단 말이야? 괜히 걱정하실까 봐요. 다음 달은 주겠지 생각하면서 기다리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됐네요. 어떻게든 잘 풀릴 줄 알았어요. 그날 저녁 부모님은 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엄마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 연락처를 찾으셨고 아빠는 노트를 펴서 무언가 적기 시작하셨어요. 그 모습이 낯설 정도로 단호하시더라고요. 며칠 뒤 저는 부모님과 상의 끝에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전화로 사무실 상담을 예약하고
필요한 서류를 전부 챙겼어요. 남편은 그 사이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조용히 움직이기엔 이게 더 편했죠. 그날 아침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신우이 가게로 향했어요. 상가 1층 붉은 간판 위로 정인의 분식이라는 글자가 아직 반짝이더라고요. 가게 문을 열자 튀김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형님은 튀김 집게를 들고 있다가 제 옆에 선 변호사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어머, 올케, 웬일이야? 옆에 계신 분은 누구셔? 무슨 일이긴요. 당연히 월세 때문이죠. 이분은 제 변호사님이세요. 같이 이야기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서요. 뭐? 월세? 아유, 내가 준다고 했잖아. 뭔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일을 키워.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돼? 가족끼리라서 지금까지 참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가족으로 안 보이네요. 신우이는 제 옆에 같이 온 변호사를 보고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당연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제가 6개월이나 기다려줬으니 앞으로도 더 강경하게 나오진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 남편이랑 똑같이요. 그러니 제가 변호사를 데리고 올 줄은 당연히 예상도 못했겠죠. 그리고 제가 변호사를 데리고 온 이유는 정식적으로 임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밀린 월세를 따블로 받아내기 위해서였어요. 사실 이런저런 절차 같은 거 다 생략하고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줬던 거였거든요. 가족이었으니까요. 변호사님은 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신우이에게 넘겼어요. 이건 정식 임대차 계약서 초안입니다. 지금까지의 미남 내역과 함께 검토해 주시죠. 아니,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장사하는 데 와서 이게 무슨 짓이야? 이 건물 현우가 관리하는 거라며 현우랑 얘기된 거 맞아? 형님이 진작에 제 연락 잘 받고 월세 주셨으면 저도 이렇게까진 안 했죠. 너무한 게 과연 저일까요? 신우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집게를 내려놓고 머리를 한번 쓸어 넘겼죠. 아유, 올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니? 그래도 가족끼리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 네, 맞아요. 남이면 이렇게까지 안 하죠. 가족이니까 6달이나 봐드린 거예요. 나도 여유 있으면 벌써 냈지. 요즘 장사 죽쓰잖아. 형님 가게 점심때 줄 서는 거 저도 봤어요. 장사 안 되는 집 아니잖아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참고 있었는지 아세요? 변호사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오늘 이후로는 법적으로 조치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말에 신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손끝이 자꾸 바닥을 더듬는 게 보였어요. 형님은 제 눈치를 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나 올케가 이럴 줄 몰랐어. 저도 형님이 이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가게 안에는 튀김 기름이 튀는 소리만 들렸어요. 형님은 변호사가 내민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죠. 그리고 변호사님이 중간에서 정리하듯 말을 이었어요. 오늘 기준으로 6개월치 밀린 금액을 이번 달 내에 완납하셔야 합니다. 계약서는 지금 작성하셔야 하고요. 그 말을 듣는데 신우이가 그제서야 엄청 초조해하더라고요. 저 혼자 왔으면 거들떠도 안 봤을 텐데 변호사를 대동하니 그제서야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지 저자세로 나오기 시작했죠.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변호사까지 불러서. 올케, 왜 이래? 우리 친자매 같은 사이잖아. 가족끼리 이렇게 칼같이 굴어야겠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직도 상황 파악 같은 거 못하고 가족 운운하는 꼴이 너무 웃기기 짝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라 다시 짚어줘야겠더라고요. 형님, 저 이제 이혼할 거예요. 이혼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가족관계를 엮인 사람 아닌 건 아시죠? 그 말에 신우이는 순간 고개를 들더니 멍하니 절 봤어요. 뭐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혹시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이 상가 명의는 제 이름이에요.
부모님이 남편 명의로 해주시려다 제 명의로 바꾸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계약 안 지키면 쫓아낼 권리도 있는 사람이고요. 형님이 그놈의 가족 하시면서 월세 안 내고 뻐기신 거면 제가 이제 가족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말에 신우이가 시선을 피했어요. 저는 아랑곳 않고 봉투를 꺼내 계산서를 꺼냈어요. 흰 종이에 숫자들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6개월 밀린 월세 그리고 이자까지 계산한 금액이요. 그 순간 궁지에 몰린 신우이가 시모랑 남편한테 말하겠다고 소리를 지르지 뭐예요. 전 코웃음 치면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거는 신우이를 뚫어져라 쳐다만 봤습니다. 엄마, 소은이가 변호사 데리고 왔어. 나 협박해. 지금 가게에 와봐.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웃음이 났어요. 그래 다 불러라 싶었죠. 일을 크게 벌릴 수 있는 기회인데 마다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말리지 않자 신우는 진짜로 시모와 남편에게 연락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쾅하고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동네 창피하게 이게 무슨 꼴이야. 며느리가 신우이 가게에 변호사를 끌고 와. 사람들 다 보는데 창피하지도 않아. 어머님, 창피한 건 제가 아니라 6달 밀린 쪽이죠. 불만이 있으면 자세한 얘기는 저희 변호사님 통해서 해주시겠어요? 그 말에 신우도 시무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난리 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뒤에서 남편이 들어왔어요. 문을 3개 닫더니 제 쪽으로 걸어왔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며칠 집 나가 있더니 미쳤어? 뭔 일을 이렇게까지 해야 해? 미쳤냐고? 변호사님, 이거 인격모독으로 신고 불가능한가요? 네 누나가 못 낼 것 같으면 당신이 대출받아서라도 갚아. 그러자 남편 입을 딱 다물더라고요. 변호사가 조용히 앞으로 나왔어요. 정리드리겠습니다. 6달 밀린 월세야 이자. 이번 달 안에 납부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조치가 진행될 겁니다. 가능한 원만히 돈 지불하고 정리하시죠. 신우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하고 남편은 이제 얼굴도 보기 싫었네요. 그렇게 변호사님이랑 같이 신우이 가게를 나왔습니다. 나올 때까지 무진장 단호한 태도로 월세 내라고 2사람한테까지 고지를 다시 한번 때렸고요. 그 후로는 뒤도 안 돌아보고 유유자적 갈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냐고요? 우선 남편이랑 이혼은 했어요. 말 그대로 딱 그거예요. 종이 몇 장 도장 찍고 그냥 끝. 근데 그 과정이 참 웃겨요. 처음에는 남편이 제 앞에 앉아서 진짜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애걸복걸을 했거든요. 마치 그동안 했던 짓이 전부 잠깐의 실수였다는 듯이요. 잘못했어. 내가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던 것 같아. 진짜 이런 일을 안 만들게.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진작에 이랬으면 내가 이혼 서류를 내밀 일도 없었을 텐데 꼭 일이 이렇게 다 터지고 나서야 정신이 드는 척을 하는 거예요. 손으로 제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이고 콧물 눈물 다 섞인 얼굴로 울먹이는데 그게 감동적이진 않고 그냥 불쌍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미 마음이 다 닫혀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이미 다 늦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내가 당신 힘든 건 몰랐어. 진짜 몰랐어. 내가 잘못했어. 장모님 장인어른한테도 누나한테도 다 제대로 사과할게. 다시는 이런 일 안 만들게. 하지만 전 그런 말들이 반복될수록 오히려 마음이 더 차가워졌어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냥 위기 모면하려는 사람처럼 보일 뿐이었죠. 전 남편이 진심이든 뭐든 더 이상 감정 낭비하기 싫었어요. 이제 와서 그러면 뭐해. 애 진작에 잘하지. 당신 이러는 거 보니까 더 정 떨어진다. 얼른 사인이나 해. 그 한마디에 남편이 멍하니 절 보더라고요. 그리곤 고개를 내려 책상 위에 서류만 보더니 그제야 펜을 들더라고요. 사인하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 소리만 유난히 또렷했어요. 도장 찍힌 종이를 들고 나오는데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종이가 바스락거렸죠.
이상하게 그 소리가 그렇게 후련하게 들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이혼이 끝나고 저는 바로 남편 대신 신우이에게 연락을 넣었죠. 이혼을 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 밀린 월세와 이자 정산건이 남아 있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서류를 보냈어요. 며칠 후 통장에 입금 알림이 떴어요. 6달치 밀린 월세에 계산된 이자까지 딱 맞게요. 돈이 들어왔다는 그 한 줄 문자 알림을 보고 나서 그제야 모든 게 끝났다는 실감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에는 신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번호를 보자마자 한참을 고민하다 받았죠. 소은아,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니? 정말 독하다 너. 고작 그런 말 하려고 연락하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냐고 하기 전에 이렇게까지 나올 짓을 안 했으면 됐잖아요. 그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딱히 할 말이 있던 것도 아니고 자기 속상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지 제가 한 말에 입을 딱 다물더라고요. 이러니 제가 안 비웃고 배겨요.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더 말하지 않으면 계속 그러고 있을 것 같길래 제가 덧붙이고 끝내드렸습니다. 가족이니까 봐준 거예요. 근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셨잖아요. 이제 남이니까 이런 전화도 마시고요. 서로 깔끔하게 갑시다. 끝이에요. 그 후로 저는 건물주로서 온정을 베풀어 짐 빼기까지 유예 기간을 한 달 정도 줬었는데요. 어쩜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예의는 지켰어요. 사람이면 마지막까지 기다릴 줄도 알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한 달을 줬어요. 근데 참 세상이 웃겨요. 결국 제가 쫓아내지 않아도 스스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요. 어느 날 상가 관리하러 나갔는데 가게 문이 반쯤 열려 있고 안에서 짐 싸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간판도 떼어내고 냉장고도 밖으로 빼놓고 마지막까지 버틸 줄 알았는데 웬일? 하고 알아보니 이미 뭔가 안 좋은 소문이 퍼져서 손님 끊긴 지 좀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 줄 서서 먹는 거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망해버릴 수가 있지? 했거든요. 근데 비위생적이라고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하게 퍼진 덕분에 장사가 완전히 쫄딱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소문은 조금만 알아보니까 근원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퍼진 소문이 아니었어요. 그날 점심시간이었대요. 학교 앞이라 학생들이 줄을 서 있었고 전신우이가 손님이 몰리니까 평소처럼 당장 일 처리하는 데에만 신경 쓴 거예요. 그런데 그중 한 학생이 주문한 김밥 안에서 머리카락이 나와버린 거죠. 그 학생이 클레임을 걸었는데 전신우이가 미안하다, 빼고 먹어라 이 정도로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런데 그 학생은 그런 전신우이의 태도가 불쾌했던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언성이 높아져 버렸는데 신우이가 못 참고 그 자리에서 대뜸 소리를 질렀대요.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예민해? 그 정도 가지고 뭘 따져? 그냥 빼고 먹으면 되잖아. 근데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이야기가 빠르게 퍼진 건데 그중에 누가 있었냐면 근처 초등학교 학부모였던 거죠. 그분이 그 장면을 찍어서 SNS에 올린 거예요. 영상에는 신우이가 팔짱 끼고 학생이랑 말다툼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대요. 그 영상이 순식간에 퍼졌어요. 학생들이 그걸 보고 거기 가면 사장이 욕한다, 불친절하다, 더럽다 이런 댓글을 달았죠. 그 밑에는 실제로 가봤다는 사람들의 후기까지 붙었는데 인터넷 분위기에 맞춰서 안 좋은 얘기들만 계속해서 올라온 거고요. 가게 바닥에 기름때 장난 아니에요. 튀김기 옆에 팔이 날아다님. 사장님 위생모도 안 쓰고 손으로 떡볶이 건지더라. 자영업하는 사람이 인터넷 평판이 얼마나 중요한 건 줄 모르고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대요. 자기 잘못 아닌 것도 트집 잡혀서 매장되는 게 이 바닥인데 잘 좀 처신을 할 것이지. 아무튼 원래 그런 거 한 번 돌면 끝이잖아요. 학교 앞 가게라는 게 그렇죠. 입소문 하나로 살고 입소문 하나로 망하고 그렇게 결국 문 닫게 된 거였답니다. 자영업하던 부모님 밑에서 자라 이 이야기가 남일 같지는 않지만 안타깝다거나 불쌍하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어요. 오히려 시원했죠. 그래, 이게 인과응보지 뭐.
그런 생각만 절로 들었네요. 누가 봐도 자기 손으로 자초한 일인데 그걸 남 탓할 수는 없잖아요. 그날 저녁 부모님께 그 얘기를 했어요. 아빠, 엄마, 시누이 가게 결국 망했대요. 제가 따로 뭐 안 해도 알아서 문 닫았어요.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남의 덕으로 버티는 장사는 오래 못 가. 그렇구나. 그럼 공실됐겠네. 가게 너무 자주 바뀌는 것도 상가 이미지에 안 좋으니까 다음에 들어오는 가게는 너도 좀 신경을 써주라. 엄마 말을 들어보니까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들어온 지 1년도 안 돼서 그렇게 망해버리니 시누이가 마지막까지 저한테 똥을 뿌린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들어올 가게는 사장님 인성 같은 것도 잘 파악해야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죠.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얼마 뒤 그 자리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작은 꽃집이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하얀 난초랑 초록 식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 향이 상가 복도 끝까지 퍼지더라고요. 그 향을 맡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제 자리지. 이렇게 바뀌어야 했어. 그날 이후로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전화도 없고 연락도 없고 소문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조용하고 평화롭게 흘러가는 거. 근데 그게 어쩐지 제일 좋은 복수 같더라고요. 그 인간들이 고마운 줄 모르고 막대했던 인간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그거 마지막까지 보여줄 겁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